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토론 조용호입니다. 최근 서울 세종 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각 상판 붕괴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 원인과 대처 현황을 짚어보고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규용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열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조교수께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 이규환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끝으로 황환철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신 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알파 현장처럼 굉음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무너져서 연기가 꽉 찬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이번 사고가 지난달 25일이었죠. 당초에는 여기가 천안시 입장면이다. 이제 그래서 저희 대전 보도국에서도 현장에 이제 생중계 장비와 이제 기자들을 급파를 해서 뉴스 특보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사고의 현황, 원인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용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크게 부상당하신 분들,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발생된 중대 재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이제 경찰과 함께 조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거는 그 원인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예. 붕괴된 현상을 먼저 보게 되면 양쪽에 그 언덕과 언덕 사이에 그 다리를 잇는 이제 고가의 교량을 이제 설치하는 이제 현장이었었고 예. 교각이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높은 그 교각 위에 상판을 얹는 그런 이제 건설 시공이었는데 그게 아마 그 공법이 DR 거더 런칭 가설 공법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 시설을 50m 정도의 큰 이제 그 거더를 위에서부터 올리지는 못하니까 위에서 레일을 얹혀서 런처라고 하는 중장비 이제 크레인으로 이동하면서 거의 이제 완료가 되고 이제 설치가 되고 빠지는 사이에 뭔가 균형이 이제 일어서 이게 그 연속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제 붕괴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개략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사고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열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그 미디어라든가 영상 매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네. 뉴스에서도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사실 그 거더들이 이제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그 I형 거더라고 위아래가 길고 여기가 폭이 좁은 I형 거더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I형 거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수직 방향에 있는 하중 힘을 잘 버티는 데 반해서 이 횡방향 옆쪽으로 미는 힘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을 좀 자세히 보면 이제
걷어들은 다 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양쪽에 가로보라고 하는 이 수평재를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닥판이 올라가서 걷어가 안정적으로 딱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걷어가 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직 그 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 철재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횡방향 힘에 좀 약해서 이것들이 넘어지면서 이게 부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러지는 양상을 보면 이 옆쪽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V자형으로 이렇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화면이 이 차량 블랙박스 생생하잖아요. 넘어지는데 한 4초, 5초 정도밖에 안 들리는 이제 생생하게 이제 붕괴되는 거를 이제 목격을 이제 하셨는데 이규환 교수님께서는 이제 녹화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여쭤보기를 이게 어려운 어떤 그런 공사 그 진척 상황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자세한 결과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제 밝혀지겠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교량 사고란 것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제 기술적이냐 아니면 작업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아쉬운 점은 걷어 설치라는 가장 어려운 구간은 다 지났거든요. 이게 런치 크레인이 철수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술적인 오류보다도 뭐 이제 기술적인 오류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고요. 작업 과정에서 어떤 좀 오류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걷어가 균형이 깨지면서 런치 크레인이 붕괴되면서 이 걷어끼리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미노 현상처럼 붕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그런 조사나 이런 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겠는데요. 우리 황한철 운영위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사회에 계시니까 이런 어떤 건설 현장의 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세 분의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고가 너무 또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사고가 난 그런 교량 붕괴 사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면 부실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것은 공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 걷어를 설치하고 나면 로프를 걸어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프를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은 곡선교이기 때문에 작업 난이도가 다른 수평 교량보다는 좀 난해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런처가 이동이 되면서 이 걷어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교량 붕괴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전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부실 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 사고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참 우리 시민단체도 이 건설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그 주민들이 법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야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고가 나면서 건설이 이제 좀 지연이 되면서 이제 완공에도 이제 차질을 빚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구간에 이 공법이 유사한 공법이 이제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국토부에서 공사 전면 중지 뭐 이런 조치도 이제 취했는데 이런 사고 지금 마침 김규영 교수님께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니까 이런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붕괴의 기술적인 요인은 네. 뭐 여러 가지가 뭐 있을 텐데 그 저희가 보는 관점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다음에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감리가 근데 시공의 그 어떤 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이중 삼중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 그런 것들이 관리하는 체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이 요번에 처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경험이 쌓여 있었고, 그리고 지금 처음 경험해 보지 못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무언가.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중단을 시킨 거는 뭐 이제 타당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이제 그걸 명확하게 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그 하다를 하고 이제 재개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규환 교수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위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건설 현장에 이런 위험 요소라 이런 걸 또 분석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그러시는 입장이시잖아요. 이번 사고의 어떤 그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뭐 필요한 점이랄까요? 아니면 뭐 장단점이랄까요? 이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이 런칭 거더 공법은 한 19년 전에 이제 신기술로 인정된 공법이고요. 한 20년 됐네요. 예. 그동안 많은 공사 실적이 있습니다. 네. 단 이 현장에서는 이제 이 교각과 교각 이렇게 교각 사이가 이제 55m로 그런 이제 시공 실적이 없었던 현장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작업지 있어서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꼼꼼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 현장에서도 어려운 공법이 다 끝난 후에 철수 과정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왜 철수 과정에서 어떤 공기의 압박이라든가 뭐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으로 사고가 주로 일어납니다. 발주처와 이제 시공사가 있습니다만은 시공사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공기를 절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공 현장에서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생명 존중 현상, 그다음에 빠르게 하는 그런 걸 지나서 앞으로는 이제 품질과 안전에 우선을 둬야 되는 그렇죠. 국민 정신 개조, 그리고 시공사 대표들의 생각의 변환, 그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작업 계획서라든가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정확히 따라 지키면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공기나 경비 절감이 아닌 안전이 최우선돼야 되는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열 교수님께는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런 공법을 선택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우선순위라든지 뭐 안전이 제일 먼저겠지만 어떤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으세요? 사실 이런 공법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고 많은 공사에서 활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건설 기술이 뭐 다른 뭐 여타 해외의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지도 않고 충분합니다만 다만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공기 단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빠르고 최대한 이윤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안전을 좀 등한시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안전 체계를 뭐 지금 수립을 하고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사실 계속 발생되는 건 근본적인 문제, 즉 안전을 등한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 계획을 좀 제대로 수립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이 시공사라던가 발주처가 이용하는 방법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라든지 아니면 현장의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들을 좀 신속하게 수립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께서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한철 위원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민사회에 계시니까 이런 어떤 근로자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공법을 뭐 지금 19년 된 공법이고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공법을 선정할 경우에 어떤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안전을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네, 이번 서울 세종 고속도로 상판 붕괴 사고 이후에 유사한 그 공법을 적용 중인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 국토부가 전면 중단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뭐 공사기간 단축이라든가 원가 절감이 아닌 작업 방법 그대로의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미 로프를 지금 걷어에 그 공정을 안 하고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기간 단축이라든가 원가 절감으로 이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참 노동자들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러한 그 작업 지시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이 사고에 대해서는 전면 철저한 재조사를 해서 예. 그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밝히지 않아야 예.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게 19년 된 공법이면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안전성과 뭐 경제성 이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계속 이 공법을 유지하는 거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저는 뭐 비전문가니까 이렇게밖에 그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 공법의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사전 조치를 안 취해서 발생한 인재로 보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동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공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그야말로 인재인가요? 어떻게? 예, 저도 사실 이 공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한번 우리 시공사인 장원건설에 들어가서 예. 제가 그 매뉴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너지기 전 저희가 이제 그 걷어가 쓰러지지 않도록 네. 전도 방지공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전도 그 전도 방지 장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었느냐 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아마 조사 결과에 쟁점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규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어려운 공사가 다 끝나고 이 런처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런처가 철수할 때 이 걷어가 제대로 이렇게 딱 체결이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오랜 뭐 시공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만 모든 건 아마도 그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규영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 건축공학을 전공으로 이제 하셨으니까 이런 어떤 공법의 문제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좀 소홀히 한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불가항력의 사안은 아니었다. 네,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사고조사위원회 여러 번 이제 활동을 해보면 공법은 공법의 하나의 그 기술적인 체계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건설 시공 현장은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공법이라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공법이라도 현장마다 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시공 계획을 하고 품질이나 안전관리 대책을 다시 짜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에서 좀 관리에 대한 체계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를 해본 경험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시공 관리가 이렇게 미흡하게 되느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가 절감이나 공기 단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압박을 현장에서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원인은 아주 미미한 겁니다. 사소한 실수가 이게 여러 가지 겹치다 보면 이제 큰 사고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법의 문제보다는 뭐 이제 총체적인 부실, 인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되시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진짜 작은 어떤 뭐 사소하다면 사소한 건데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런 사고가 이제 났다 이런 예측도 가능할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라면 이번 사고는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사고는 예. 우리가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이번 세종 서울 고속도로에서는 인사사고가 났기 네. 때문에 예. 시공사나 발주처, 그다음에 하도업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우리가 그 요즘 인공지능이라든가 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위성도 여러 가지 과정에서 실패하고 또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런처 거더도 보통 한 20m에서 30m 정도까지 놓다가 이렇게 55m까지 놓게 되는데 한 3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55m보다 더 길은 교량을 우리가 신기술을 통해서 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책임자 처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분석하고 개선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반영하는, 그래서 이번 사고조사도 사고의 원인을 파악해서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지만 이 교량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명확히 파악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예. 그걸 기술 개발에 활용해서 사고를 줄이는데 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법과 제도, 규칙, 수칙이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적응할 때는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 의뢰인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이제 대형 건설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면 과연 그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책임자에 대한 뭐 사회적 책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네, 대형 건설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책임은 예. 사업주와 시공사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서 이게 사업주는 안전관리 및 노동자의 생명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사업주가 책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거를 간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는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대형 건설 사고는 단순히 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지역사회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시행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런 공사 진행 과정 중에서 사업주와 시공사가 이거를 철저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이게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사업주와 그 관계자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처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은 더 강화가 되고 처벌도 더 세게 이제 내린다고 법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금 잠깐 말씀도 나눴지만 이게 개선되는 게 없어 보여요. 오히려 뭐
그대로거나 더 늘어나거나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공사, 감독기관, 뭐 정부도 있을 테고요.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네, 그 건설 사고에 대한 업무 과실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한 네. 이제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어떤 단편적인 그 방법보다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봤으면 네. 좋겠다. 이게 건설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이 시공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그 어려운 사항이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구 구조가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이제 그 근로자도 거의 없고, 고령화가 가속이 됐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네. 근로자들이 이제 들어왔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런 그 숙련되지 못한 미숙련의 그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공 관리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러면 지금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그 체질 개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이 안정된 직업으로 네. 이 고용이 안정된 그 상황과 근로 환경 조건이 이제 좋은 개선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공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밑바탕이 약한 상태에서 처벌만 강하게 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법안을 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동열 교수님께는 이런 건설 현장에 안전 규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처벌뿐만 아니고 어떤 식의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대부분의 건설 사고가 그 하청업체라거나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가 원청이라고 하는 발주처, 이번 사고에서는 뭐 도로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원청이나 원도급자가 우리는 직접 시공하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법적 공방이 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사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원청이 비교적 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좀 제도화를 좀 확실하게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뭐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거기에 그 피해갈 수 있는 맹점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확실하게 빠른 시간 안에 빨리 결정을 해서 어떠한 처벌 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는 것이 좀 옳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김 교수님과 같은 생각인 이유가 너무 처벌을 강조하게 되면 이 건설 산업이 위축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시공사가 있으면 또 그 밑에 하도급 업체와 또 제하도급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좀 확실하게 끝맺음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환 교수님께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한국도로공사도 이제 압수수색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감독기관의 책임과 권한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시청자들이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는 또 이제 시공 과정을 감독하는 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처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예. 시공사는 안전보건 관리 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리가 그걸 점검하고, 감독기관은 그걸 철저히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네, 확인하는 게 이제 그렇죠. 감독기관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기관이 이제 그걸 철저히 했다고 하면 이제 처벌할 수가 법적으로는 없고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에 시행됐고요. 네. 그다음에 24년부터는 이제 50인 이하, 50억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는데요. 네. 강력한 법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사고가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 사고 연 사망자가 1년에 한 250명입니다. 전체 산재 사망자의 네. 한 70% 되고요. 네. 그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대 엔지니어링이나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 협력업체라고 합니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고의 80%가 하도급 업체에서 일어나는데 네. 하도급 업체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원하는 모든 규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세종 고속도로 현장도 보면 네. 주 시공사가 현대 엔지니어링이지만 실제 시공은 다 협력업체들이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는 역할은 관리 감독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공사비 문제라든가 공비 문제, 특히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지 네. 않습니까? 이 산업 여군입니다. 하나의 노동자로 취급하지 말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대책, 교육 이걸 철저히 마련하는 게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어떤 안전 관리 감독 이런 문제도 제도가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황한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와 지자체의 그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감독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감독이 형식적이나 실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충분한 인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독관 그리고 충분한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정부와 지자체에서 앞으로 관리 감독이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와주신 분들 다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 뭐 법은 강화가 되고 처벌도 강화가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나는지 참 의문이 이제 드는 부분인데요. 이런 안전관리의 어떤 강화 방안, 문제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기훈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설 산업에 근로하는 이제 작업자분들의 인구 구조가 변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변화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조금 저희 공적 시스템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고용이 불안해요. 대부분 이제 단기 고용이고 현장에 또 이게 여러 군데 좀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직업 의식이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험한 일들은 이제 별로 이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비숙련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네. 이제 그런 그거를 좀 먼저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조금 이제 그 조사를 해보면서 이렇게 좀 아쉬웠던 점은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제도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작업의 이해도가 낮은 그런 이제 분들에게 안전 관리를 이게 집중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우선은
우선은 이제 그 작업이 숙련도를 높여주, 그 이해를 해야지 예, 안전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네. 종합적으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그냥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이게 모든 현장에서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현장이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특히 이제 이제 계약자인 그 이제 대기업의 종합 시공사가 협력 업체들과 그런 명확한 이제 그 시공 계획 철저히 하고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그 지침이나 매뉴얼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요즘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다 그냥 위임해버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조금 소홀하는 그런 현상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중요하고 또 이게 뭐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완공이 되면 거기를 또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이동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건설 현장 전반에서 드러난 안전관리의 문제점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지어야겠다. 그리고 좀 빨리 만들어서 이걸 인센티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업 이윤적인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법을 또 새로운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 현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어떤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매 공사마다 다르고 매 공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가는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사고가 덜 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감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번 공사에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미흡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부족하지 않았는지 또 요번에 그 시공한 교량이 그 걷어가 55m인데 이걸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과연 기술 검토를 제대로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 근거로서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예전에 우리 작년에 4월에 경기도 시흥 교량이 무너졌을 때 나왔던 것처럼 많은 법적, 제도적 어떤 장치들이 마련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직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물론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고 재산의 피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우리 안전 관리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그 현장에서의 공법이 19년 동안 해서 검증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더 현장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꼼꼼하게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규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체계의 어떤 중요한 요소랄까요? 좀 더 강조를 해주셔도 좋고요. 예. 지금 모든 건설공사가 공사가 끝나면 시공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평가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교육도 잘 시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얼마나 현장에 맞게 실용성 있게 그 교육을 시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안전관리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 되냐.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경제성과 속도, 이게 품질과 안전보다도 그걸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전관리비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직종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할수록 기업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소규모 현장에서 보면 안전관리자의 이직이 빈번합니다. 정규직이 없고요. 또 사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걸 기피합니다.
어느 경우 이제 산업안전기사가 있는 직원을 시키려고 해도 그 직원에게 안전관리를 맡기면 나는 회사 그만두겠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사고 위험성이 항상 산재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큰 거죠. 이런 제도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면 돈을 아끼려고 하다 돈을 더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도 경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하도업체들이 충분한 여유와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질 높은 공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절약하는 거다라는 인식 전환이 바뀌면 안전관리도 더 현실화되고 더 강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안전관리, 안전의 문제는 더 이상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투자의 문제다. 들여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 황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안전 규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현실적으로 좀 작동하기 위한 방안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안전 규제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이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작동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이렇게 시행되고 있지만 그런 법적 장치는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강력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거나 사고 발생 후 책임 회피가 빈번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관리 체계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기 단축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체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전관리 자체는 노동자들에게 바로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 인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그 상시적인 관리와 문화가 같이 동작이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네 분께 시간 관계상 좀 핵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김규영 교수님께서 이 재발 방지 대책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 뭐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는 우리 전문가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나온 거에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 그 저희가 처음에 건설을 시작을 했을 때는 경각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반복해서 시공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자만하고 뭐 이제 해봤으니까 괜찮아. 괜찮겠지. 네. 그러면서 그런 그 안전 관리나 품질 관리 비용을 절약을 하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고도의 건설 산업은 고도의 경제 활동이에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바로 이익을 환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되고 현장에서는 실행 예산 원가 절감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내몰리는 겁니다. 그 실패 비용을 더 크게 지불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또 그 첫 번째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신뢰가 낮은 사회는 국가 경쟁력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화와 경각심이 좀 제대로 다시 수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동열 교수님께서도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대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전이라고 하는 분야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세이브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고 또 처벌도
장연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뭐 보상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이 중요하고 이것들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인식이 일단 뿌리 깊게 내려져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환 교수님께서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짧게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안전 매뉴얼을 만들 때 그 현장을 가장 잘하는 위험 요소를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가 전반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나면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둡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걸 같이 공유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그게 재발 방지에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한철 운영위원님께서도 이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대책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시민대책위원회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시민사회단체와 그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일단 시공사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주민 여러분들께서 와서 감독을 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이런 창구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나 지역 주민이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닙니다. 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준비한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